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영부인 집권여당이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사실은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총선을 고의려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론 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사퇴, 정계 은퇴겠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지 않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와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좌파적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과반 투표 여부가 주요 변수입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과반 투표로 한 번에 경선을 끝낼 거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 기대 이런 것이 많이 깨지신 것 같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오늘이 D-Day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결선 갑니까? 저는 이제 그 전당대회 시작부터요. 네. 지금까지 일관되게 결선 간다 간다. 이렇게 예. 했고요. 최근에 투표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제 65%까지 목표로 했거든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이게 그 신상품이 조금 이게 유리합니다. 신상품. 예, 바람이 물론 한 위원장도 이게 완전한 신상품은 아니지만 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이게 바람 상대적으로 신상품이잖아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예. 그런데 투표율이 낮잖아요. 예. 이러면 이게 조직이 가동됩니다. 특히 영남권에 오래된 당을 지켜온 우리 당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반한동훈 친윤석열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게 더 확실하게 결선 투표 간다. 더 이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투표함 안에 조직표가 더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영남에 조직표가 많죠. 그분들은 어떤 경우도 투표합니다. 몇십 년에 투표를 해온 당을 진짜 오래 지켜온 원로 당원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투표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 이후에 들어온 수도권의 신참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번에 실망해서 대거에게 투표를 포기했어요. 예. 따라서는 뭐 상당히 그 원희룡,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한 국민이다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전당대회 D-Day니까 특별히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신 배종찬 소장님도 모셨는데 예. 데이터에 근거해서 봤을 때 결선 투표 갑니까? 저는 1차 투표에서 끝날 1차에서 가능성이 끝난다. 높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발표된 데이터들을 뭐 망라해 보면 특정 예. 조사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20% 포함이지만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높은 추세를 유지했고 또 하나는 책임 당원 결과도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예. 특정 조사 어떤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그 조사도 압도적인 결과였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망라했을 때 한동훈 후보 관련된 어대안은 깨지지 않는다. 예. 또 하나는 투표율인데 48.9%가 결코 낮은 투표율이 아닙니다. 84만 명 당원 중에서 48.9%라면 이건 조직을 동원하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고력을 한 전쟁할 때 1, 2만 동원하기도 힘든데 예. 40만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변화 요구를 당원들이 무시하고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딴 생각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대안은 깨지지 않고 이 당권 도전 막판에 이제 나경원 후보는 그대나 그대로 대표는 나경원 이야기지만 저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는 아니고 그대로일 것이다. 고려거란 전쟁보다 더 많이 동원한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구당이 253개잖아요. 그게 1000명씩만 하면 25만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한 40만 정도 투표한다 치고요. 예. 제 말은 100% 동원은 못하지만 예. 예를 들어 이제 영남권에는 한 지역에요. 예. 한 선거구에 16,000명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요. 현역 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배지 달고 현역 경선에 이기려면 예. 한 1, 2천 정도로 이게 동원 못하면 국회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는 이게 사실만 다는 동원이 안 돼도 예. 상당 부분은 특히 시골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게 수도권 더 어렵죠. 예. 서울에는 동원이 어려워요. 지역이라고 표현해 주시죠. 예, 지역으로 아무래도 이게 그 특히 경북, 그다음에 대구,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른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갈수록 이게 아무래도 위원장의 입김이 좀 세질 수밖에 없어요. 저 상당 부분은 당내 선거는 이게 동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두 분이 뭐 투표율이 한 분은 낮다 그러고 한 분은 낮지 않다 그러는데 역대 투표율부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당선됐을 때랑 김기현 전 대표 당선됐을 때 투표율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낮다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됐을 때보다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21년이었죠. 예.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보다는 더 높은 투표율이고요. 저희가 직전만 지금 그래픽으로 그렇습니다. 좀 직전만 해놨네요. 예. 그래프 보면 저 때는 동원이 됐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왜냐하면 저 때만 하더라도 임기 초반이었고 윤심이 작동을 했고 불과 한 5%대에 출발을 했던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대표로 당선이 되는 그런 어떤 선거였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였거든요. 예. 충분히 윤심이 작동했고 저 때는 총선과는 뭐 전혀 연계가 될 수 없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저 시점 이후에 이른바 253개 지역구 또 지역 당 협의 위원장이 다 친윤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예. 당원들한테 누구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아니 왜 자율적인 투표를 강요하느냐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당심이라는 것은 저 투표를 보더라도 결코 낮지 않고 예. 조직에 의해서 동원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이준석 대표 때 투표율이 낮았죠. 45였어요. 45점대였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 투표에서 진 겁니다. 그때 나경원 후보가 4% 이겼어요. 예. 이준석 당원만 후보한테. 놓고 봤을 때. 예. 예. 그는 왜 그러냐면 이게 투표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때도 투표율이 높았으면요. 이준석 대표가 이기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게 투표율이 높을수록 신상품이 유리하다니까요. 그때 투표율이 높았으면 이준석 대표가 유리한 거고 예. 이번에 높으면 한동훈 후보가 유리한 겁니다. 예. 근데 낮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도 근데 민심 반영이 있지 않습니까? 20%고 그때는 예. 30%잖아요. 아, 예. 그때보다 민심 반영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고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주장과 팩트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되고요. 예. 2021년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때는 당원들 내에서의 이준석 후보의 기반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때는 나경원 후보가 줄곧 당원에서는 앞설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고 당원 투표율이 더 높았다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앞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당시 주호영 후보와 합하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당원에서 유의미한 정도의 득표를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했었고 국민 여론에서 압도적인 여론을 끌어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 당원 조사 결과를 발표한 수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 당원들의 당심이 크게 민심과 또 지지층들의 표심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예. 수가 있는 거죠.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면 2등은 누가 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할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요? 왜냐하면 이게 현역 의원들 제가 알기로 한 60여 분이 심정적으로 아무래도 이 친윤계에서 대거 원희룡 후보 쪽으로 왜 아무래도 이 대통령실의 교감이 원희룡 후보 쪽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물론 이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분위기예요. 따라서는 조직이 움직였다면 원희룡 후보가 2등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결선 갈 것 같다고 이제 예측을 하셨기 예. 때문에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이제 2위를 했을 경우 결선에 가면 나경원 후보가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할 거라고 보세요? 예, 윤상현까지 윤상현 후보까지 세 분이 다 합친다. 여기서 한 위원장의 결정적인 패착이 예. 바로 이제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할 때 개인적인 청탁이라고 네 7번 했잖아요. 거기에 나경원 후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경원 지지하는 사람도 같이 이게 따라 울었어요. 보수가 다 울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원희룡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소 취소 못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 봐요. 예. 다만 이게 인간적으로 당이 이래 고생한 거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야당도 10명이 있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좀 이게 미안합니다. 이런 이게 뉘앙스로 갔으면 나경원 후보가 눈물까지 흘렸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포용력이나 깨었는데 당심에 깨었는데 특히 전대 후에 깨었는데도 아주 이게 저는 잘못된 행태를 보인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가능성을 네. 분석하는데 만약에 결선을 간다면 그 패스트트랙 관련한 나경원 후보와의 공방이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영향은 주겠죠. 예.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거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출연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거라는 것은 이제 BP 브레이킹 예. 포인트. 한동훈 후보의 기반이 지금의 팬덤 현상이 와르르 무너지느냐. 그것이 있었다면 이미 지지율에 반영이 됐겠죠. 예. 그렇지만 브레이킹 포인트, 완전히 이 극적인 전환점이 되는 이슈 분기점, 변곡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가는 후보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TP,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표가 온다. 그러면 선거 때 업수하면 다 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원희룡 후보가 결선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경원 후보의 이 지지층들이 오롯이 갈 것이냐. 예. 똑같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기적인 결합이 되려면 두 후보 간의 결합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명분도 일치하고 지지하는 성향도 비슷하고 비전에서 공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치할 수 있는 지점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합 지점이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성격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에 간다 하더라도 이 판이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그 사건 재판에 그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하고 만찬을 이제 준비했는데 막상 현역 의원은 뭐 이만희 의원 빼고는 거의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개입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현역들이나 이런 뭐 이게 각 캠프에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으니 그 가슴에 그 선거운동 한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참한 거고요. 예. 근데 심정적으로는 아마 완전히 들끓을 겁니다. 이철규 의원도 27번째 내가 이게 피고인이다. 예. 이러고요.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들 그때 정말 이게 그때 차별적 기소로 저는 보는데 예. 압도적으로 이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딱 되면서 그 다음 날 이게 기소가 됐어요. 근데 민주당도 10명이 있지만 국민의힘에게 저는 편파적으로 의원만 24명 그럴 겁니다. 보좌진 빼고 예. 다 합쳐 27명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진짜 이거는 우리 보수 정당의 아픈 역사거든요. 따라서는 한 위원장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자꾸 이게 검사로서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 시간뿐 아니고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조금 이게 전향적으로 좀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누가 되든 남파선의 선장 아니냐. 지금 당내 분열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오늘 당대표 확정되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측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잡아야 이건 한다. 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아직 결과 발표가 없는 가운데 누가 된다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김행국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운명은 단순히 당대표가 되는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운명 그리고 대통령의 운명 바로 이 미래의 운명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잘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차별화를 하더라도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 대립각을 하는 것은 일종의 역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상생의 차별화를 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전당대회 당권을 도전한 또 4명의 후보들이 다 출중한 인물들입니다. 예.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3명의 지혜 그리고 그들의 또 경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조언을 얻고 또 당의 중진들의 의견도 받들고 그런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예.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라는 말이 많잖아요. 뭐 당정 관계 걱정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결선 투표 가서 다른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당정 관계도 그렇고 친윤계와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축출 작전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이거 뭐 소위 김옥균 뭐 이게 프로젝트인데요. 예. 저는 한 위원장이 통합하려면 3가지는 좀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첫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있죠. 예. 이걸 이게 국정농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문자 보는 게 왜 국정농단입니까? 이건 당사자가 사과를 상의한 거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예.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물러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게 당무개입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고요. 대통령이 당원 1호로서 이게 걱정이니까 당무개입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나경원 후보 이걸 개인적인 부정한 청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3가지 생각을 이게 좀 바꾸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뭐 김옥균 프로젝트는 이게 불가능하죠. 옛날에 이준석 대표는 쫓겨낸 게 아니고 본인이 사법 리스크 그때 징계를 먹었잖아요. 무고로.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한 위원장이 당선됐는데 쫓겨내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 유포한 사람. 예. 본인은 아니다. 아니죠. 예. 어쨌든 뭐 누가 당대표가 되든 난파선의 선장으로서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될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일 거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문제로 검찰 내부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원석 총장, 지금 자기 정치하나?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까요? 이원석 총장이 이제 극도로 반발하는 부분이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논란을 촉발시키는 것은 상당히 또 금기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원석 총장의 거센 반발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인데 저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부분은 매우 잘된 일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고 특히나 중도층 또 수도권 또 MZ세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질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의 결과 또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가지로 살펴본다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시기, 뭐 늦어도 수사한 건 잘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비공개 조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공개로 조사는 된다라는 것은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세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이라는 것.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또 명분 있게 봐서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과 공정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검찰청의 보안을 유지해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가 와서 수사를 받았더라면 훨씬 더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다라고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인데 이 부분은 저는 굳이 뭐 추미애 이 전 정권에서의 장관 시절에 이 부분을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면서 지휘권을 가져갔던 부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떠나서 그냥 지금 시점에 그것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냥 검찰총장에게 수사합니다. 이걸 왜 못했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못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예. 그랬더라면 훨씬 더 명분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총장이 전혀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불쾌함을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걸 자기 정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옛날에 그 권양숙 여사 예. 그때 대검 중수부에서 했을 때요. 부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출장 가서 거기서 비공개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혜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권양숙 여사. 그때는 이게 또 전직이에요. 전직도 이게 부산까지 출장 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경호 매뉴얼이 있잖아요. 영부인도 대통령이 준해서 경호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지검이 수천 명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고요. 주말에도 일하가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다 폐쇄하고 경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알려졌을 때 또 소위 개딸들이랑 긴거리 구속하라 유튜브들 몰려오고 이게 경호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다른 게 보안청사 갔잖아요. 그게 뭐가 본질입니까? 중요한 거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2시간 조사 내용을 보고받아 보고 조서를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진하다,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보강해라든지 아니면 이게 기소하라 마라, 또 이렇게 구속치라 마라. 이게 지휘권 아닙니까? 어떻게 장소까지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우리 대통령 경호하는 거, 영부인 경호하는 게 이게 특혜입니까? 그럼 경호하지 말까요? 우리가 경호하다 보면 이게 핸드폰도 보관하잖아요. 대통령 만날 때. 검사 핸드폰 보관식이나 하더니 이것도 또 막 비난해. 그러면 이게 현직 영부인을 경호 안 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원석 총장이 왜 이렇게 격노를 하는지 거기다가 감찰에 준하게 진상조사를 하니까 사표까지 김경목 그분이 냈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흥분해서 막 격노를 하는지 그 거치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총장 보고가 미리 안 이루어진 건 어떻게 보세요? 보십시오. 이거는 이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도이치 못해서는 보고하는 것도 이게 금지입니다. 수사지휘 배제니까요. 그렇죠. 예. 보고도 이게 안 돼요. 자, 처음에는 그거만 하기로 했잖아요. 왜? 파우치는 처벌 조항도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보고 안 하고 조사가 된 거고. 근데 조사하다 보니 이제 검찰에서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협의를. 그래서 이제 한번 온 김에 우리 그 파우치까지 하십시다. 이래가 설득이 돼서 했는데 그래서 그 보고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보고서나. 따라서 이게 한 2-3시간 좀 늦게 보고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패싱한 겁니까? 그 다음날 또 상세하게 보고하고 지시할 수 있잖아요. 왜 2-3시간 이렇게 흥분하는지. 저는 이게 자기 정치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패싱이 아니라 조금 늦게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원석 총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도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 또 영부인을 경호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 경호 가지고 지금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야권에서도 경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야권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도저히 무슨 출장 뷔페냐, 뷔페식으로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하는 것은 야권에서의 공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적어도 그 국민들도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랫동안 2년여 가까이 이렇게 논란이 되었다면 일단락이 돼야죠. 근데 일단락이 못 되고 또 더 확산이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보고는 뭐냐면 예. 워낙 논란이 되고 또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왔던 게 지난번에 이제 인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조사 내용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고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수사를 하게 됩니다라는 것은 적어도 검찰총장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지휘 배제를 놓고도 지금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이성윤 의원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참 우스운 일입니다. 저의 지휘를 이제 와서 바이블로 여기는 것을 보니 정말 조급해도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요? 사실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비리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런 이해 충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하지 않는다면 직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법무부 장관은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면은 얼른 지휘권을 복원해주고 예. 또 검찰총장 지휘 아래에 예. 다각도로 수사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받도록 검찰청사에 불러서 조사하게 하는 게 예. 맞는 거죠. 절차상으로는 좋은데 과연 협조할까? 아, 서울중앙지검팀이 협조 안 할 거라고 보세요? 꼬인 게 예. 수사 지휘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라보는 면이 다른 거죠. 그때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었잖아요. 윤석열 총장의 아내를 중앙지검에 수사하고 있으니까 예.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러고 지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총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윤석열 총장이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정부까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사지휘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순리죠. 네, 그때는 아내의 사건이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을 수사지휘권에서 배제한 건 맞는데 지금 이원석 총장은 이 배제한 상태로 두는 게 맞느냐, 이걸 빼는 게 순리인데 왜 안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휘권이라는 거는 관청 대 관청이에요. 예. 개인 대 개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총장이 바뀌더라도 효력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원석 총장이 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회 할 때 예. 저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랬군요. 민주당에. 예. 근데 그때도 해결이 안 됐고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와가지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박성재 장관한테 복원해달라 이랬는데 박성재 장관이 복원하려면 또 지휘권을 발동해야 돼요. 근데 지휘권 발동이 우리나라 추미애 장관 전에는요. 예. 천정배 때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그러면 이게 한동훈 장관이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게 지휘를 하고 싶으면 이원석 총리 한동훈 장관한테 지휘권 복원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두 분은 이제 워낙 같은 동기에 눈빛만 봐도 같은 동기에 같은 반에 같은 조까지 둘이는 아주 그 사적 인연과 공적 인연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보건 문제를 이원석 총장이 거론 안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와서 박성재 장관한테 복원해달라 이렇게 지금 보도됐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수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퇴임 한두 달 앞두고 갑자기 이걸 복원시켜서 내가 도이치 못해서 뭐 기소하든 내가 지휘하겠다. 이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시기상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 법무부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 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발끈하는 게 수사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총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조차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총장님 몇 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이거면 끝날 일인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보고도요.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에 보면 일체 보고를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조사는 도이치 못해서는 보고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위법이라 보고요. 예. 다만 이제 파우치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2시간 반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근데 감찰 들어갔잖아요. 이 예.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누군가가 이거 뭐 징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찰까지는 안 들어간 걸로 하고 진상조사 정도 진상조사. 감찰할 예. 수 있다. 예. 이런데요. 이걸 저는 이제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1차장, 4차장이 한 거예요. 요까지 알았어요. 근데 왜 감찰을 합니까? 진상조사나. 밑에 검사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밑에 검사들은 중앙지검장이 시키니까 한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진상조사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중앙지검장 오늘 들어갔잖아요, 어제요. 왜 했느냐? 그 중앙지검장한테 물어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표지검 이런 이제 그 검찰에 엄청난 이게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여러 차례 지금 사과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를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조사라는 게 중차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것도 보고를 못 합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검찰 내부 혼란 때문에 이게 수사나 제대로 되겠나 이런 또 논란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짧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을 검찰총장 앉으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신임을 하기 때문에 낙점을 했을 텐데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멀어진 건가요? 아마 이제 그 신임은 맞아요. 그 다섯 손가락에 들었다고 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딱 적임자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제 추측입니다. 예. 이원석 외에도 여러 사람을 아마 여러 사람에게 고민했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인사권자입니다. 추천권자입니다. 추천. 예.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이원석이라도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청구했다. 이런 데 그 평가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멀어진 거는 제가 알기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요. 예.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죠. 이런 경우는 이게 재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불구속 기소해버리잖아요. 이때부터 좀 이게 총장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나 또는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 있잖아요. 예. 여기도 이게 한 번 기각되니까 청구를 안 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두 번, 세 번 청구하거든요. 이러면서 이게 계속 아마 갈등이 커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서정욱 변호사가 추측하시기로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용산과의 갈등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의 갈등도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 일로 어떻게 보면 이원석 총장이 바로 물러날 거다라고 추측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뭔가 명확하게 파기된 게 없는 상황에서 사퇴 명분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보고 체계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발끈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인사는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특별히 그것을 문제 삼고 명분을 내걸고 본인의 사퇴까지 끌고 갈 동력은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지금의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결정 폭도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검찰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요즘 전당대회가 한창인데요.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요, 보여주시죠. 나는 아픈 손가락이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아픈 손가락일까요?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제 농담 비슷하게 선거운동하거나 도와주는 분들이 1인 2표니까 정봉주는 디폴트 값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잊혀진 옛 그 애인이다. 아련히 기억 속에 있는. 워낙 오래전에 이제 현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을 하냐 하면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정치인은 무척 경쾌하고 가벼워야 된다고 봐요. 무거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떠납니다. 특히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졌어요. 예. 그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 그런 점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무척 박수를 보내고 존경해요. 정치에 대해 관심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좋아져요. 지금 국힘에서 저렇게 막 그 아주 아수라장 그 경선을 하잖아요. 자꾸만 떠납니다. 그러면은. 시끌벅적하지만 경쾌하게 시끌벅적해야 돼요. 짜증 안 나게.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서 지금 정봉주 돌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을 잊혀진 옛 애인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고민이 클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김민석을 수석 최고로,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을 여성 이러고 싶은데 강선우 의원은 거의 뭐 7등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민석은 4등 정도 하는데 지금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예. 비저블 핸드, 보이는 손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닌가. 예. 김민석 띄우기 위해서. 예. 이 정도 이제 지금 분위기고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망치는 두 명의 정씨가 있다 봐요. 양정, 네. 바로 이제 정봉주와 정청래입니다. 예. 이 두 분 때문에 민주당은 중도학적인 큰 제동이 걸릴 거고 아마 이게 민주당의 엄청난 자익이라 저는 두 명, 정청래와 정봉주다 이래 봅니다. 예, 뭐 정브라더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의 돌풍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와 비슷하네. 나와 이렇게 비슷하네. 생각할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높은 인지도, 이른바 언더독 현상에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했다가 의혹으로 인해서 또 자빠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고 경선은 공천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낙마를 하고 말았거든요. 낙천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언더독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동정론이 있고 또 하나는 높은 인지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가져왔던 일종의 팬덤 현상. 그 팬덤 현상의 또 다른 얼굴이 이름이 바로 정봉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거 내 인기를 또 넘보는 거 아니야? 능가하지는 못하겠지. 근데 상당히 뭐 비슷하기도 한데 이런 정도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레거시한 그런 레거시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정치권에 몸담았던 김인석 의원들 이런 분들은 특별한 뭔가 결정적인 팬덤으로 포인트가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호 의원도 인기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팬덤까지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재명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팬덤 현상이 있는 거 오랫동안 또 방송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런 면에서 일종의 언더독 동정론으로서 팬덤 현상을 나쁜 손가락. 몰아오고 있다. 아프다, 아야, 뭐 이런 상황이겠죠. 네. 동작까지 해주실지는 몰랐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닌데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나요? 예상 밖의 인물이라 그러나요? 그런 점에서 좀 경계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전당대회가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보다는 오히려 최고위원 쪽에 더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그나마 최고위원도 다 찐명 아니냐 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치고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을 모으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수 있습니다. 좀 튀는 그런 어떤 인물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작 최고위원이 되고 나면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더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경계심을 또 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몇 시간 되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희 YTN이 생중계를 통해서 전당대회 결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